드디어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 나는 보상금 통지서를 고이 접어 가방 밑에 넣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먼저 떠오른 것이 유일한 피부치 딸 수진이었다. 그나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나마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진이었다. 수진이라면 내 전 재산을 의탁해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위 박서방도 싹싹하고 친절했다. 마침 손주도 할머니를 잘 따랐다. 그들은 화목한 가정이었다. 내가 끼어든다 해도 그 화목이 깨질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사는 집이 좁다면 내 돈으로 집도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을 것이다. 7억 원을 꺼내놨을 때 딸내외의 놀라는 표정이 궁금했고 생각하니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깜짝 놀래줄 요량으로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상금을 받은 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었다. 7억 원으로 일부는 손주 교육비로 조금 묻어두고 집을 옮겨가는데 2억 정도 보탰을 것이다. 나머지는 내 통장으로 해두고 용돈이나 생활비로 조금씩 꺼냈으면 될 것 같았다. 딸내외는 이런 내 구상을 듣고 기뻐서 박수를 칠 테지.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잠 한숨 잘 수가 없었다. 거액을 쥐고 있어 도난당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설사 보상금 통지서만으로는 돈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긴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액의 돈을 내놓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찾아가 딸내외의 마음을 떠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 본심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런저런 상념 속에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 벌써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딸 집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머니하고 불러 돌아보니 사위였다. 아니, 자네가 어쩐 일인가? 벌써 퇴근하는 건가? 오늘은 휴가를 내서 쉬는 중이에요. 무거운 짐을 이리 주세요. 나는 반사적으로 백팩을 잡으려는 사위의 손을 뿌리쳤다. 사위는 겸연쩍어했다. 별로 안 무거워. 그냥 내가 메고 가지 뭐.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딸애가 나왔다. 엄마, 어서 오세요. 연락도 없이. 식사 아직 안 하셨지요? 그래, 배고프구나. 점심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 너무 긴장돼서. 수진이는 부엌 쪽으로 가 함박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나왔다.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함박 스테이크예요. 언제 오시든 오시면 해드리려고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고맙다. 이렇게 신경 써주고. 내 딸이 열아들 부럽지 않구나. 수지는 쑥스럽다며 얼굴을 붉히었습니다. 어느새 사방은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단란한 가정의 불빛은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 온몸이 노곤해져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곤히 잠을 자다가 목이 깔깔에 물을 마시러 잠을 깼다. 비몽사몽 부엌 쪽으로 가던 중 화장실을 지나치는데 안에서 조그맣게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위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우연히 노인네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화장실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안에서 사위가 조심스레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노인네가 오늘 왔어. 내일쯤 보상금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해. 일단 기다려줘야겠어. 너무 서두르면 눈치챌지 몰라. 보상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올 줄 예상했다는 것이다. 나는 잠이 확 깼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 모르는 척 했다. 잠시 후 사위가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깐 동안에 들은 말을 다시 되뇌어 봤다. 사위는 어떻게 내가 토지 보상금 받은 것을 알았을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무색해졌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 아닌가. 저녁 식사로 먹은 함박 스테이크가 생각났다. 딸내외가 나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토지 보상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통화를 하는 것일까? 그게 궁금해졌다. 일단 딸내외에게 보상금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통들 수가 없었다.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새벽 시간 내내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나와 보니 딸과 사위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우리 계획을 들으면 투자를 한다고 하겠어? 아마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대서 투자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일부러 인기척을 내면서 방에서 방금 나오는 척 했다. 그 기척에 딸내외가 방에서 나왔다. 사위는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엄마, 지금 일어났어요? 곤이 주무시기에 아침 안 드시고 주무실 줄 알았어요. 장모님, 저는 이만 출근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사위가 서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런 사위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박서방이 요즘도 주식 투자하냐? 그 말에 수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제는 투자 안 해요. 회사 업무상 펀드에 관여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 투자하는 건 없어요. 그래, 아무리 증권사 직원이라 해도 주식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돈을 한꺼번에 벌려고 하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야. 수지는 잘 알아듣겠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더 떠들면 잔소리로 들을까봐 그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수지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가고 나는 혼자 남아 앞으로 어떻게 운신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사위와 딸이 이미 토지 보상금을 알고 있었고 나로 하여금 그 돈을 투자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가 되었든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내 돈을 투자하려는 것이다. 내 노후를 걱정한다는 말은 어차피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실망했다. 믿었던 딸까지 내 돈에 욕심을 낸다는 게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먼저 토지 보상금 얘기를 꺼냈다. 딸과 사위의 눈이 커졌다. 사위가 침을 삼키면 긴장했다.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한 돈이기에 다른 곳에 분산해 넣어뒀다. 그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 엄마, 그 돈이면 그냥 은행에 처박아두는 건 손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너무 낮아요. 물가는 뛰는데. 네, 장모님. 집사람 말대로 이자가 너무 낮아서 은행은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제가 잘 운영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딸내외는 보상금 얘기에 대해 거품을 물고 떠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펀드에 투자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도 분명해졌다.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들의 투자금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아니다. 내 여생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엄마, 언제 저희가 서운하게 한 적 있었쇼? 우리는 엄마에게 하나라도 더 이익이 되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겠다는 말이지. 그러니 그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끝나자 딸과 사위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지고 사위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수지는 말이 없어지고 집안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날 그 일이 있을 후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다. 하루는 밖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 이미 사위와 딸 그리고 손주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딸애가 냉장고를 열더니 계란 하나를 꺼내 후라이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김치에다 계란 후라이 한 개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엄마,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아껴 먹어야 해요. 보니까 사위와 손주 밥 위에는 계란 하나씩, 그리고 그 앞에는 고등어 반찬이 놓여 있었다. 나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받아 한쪽에서 따로 식사를 했다.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늙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새 고등어 반찬 하나 가지고 궁색을 떨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내 딸이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지는 나한테 김치와 된장찌개를 조금 퍼주면서 또 같은 얘기를 했다. 대출금도 있고 애 유치원도 다녀야 하고 돈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아껴서 살아야 해서요. 불편해도 좀 참으세요. 첫날 이 집에 와서 먹던 함박 스테이크가 부러웠다. 그때에 비해 그 이틀 사이에 가게가 갑자기 빈곤해졌다는 이상한 논리에 나는 그냥 기가 막혔을 뿐이었다. 결국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압박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또 곰곰이 생각을 했다. 돈을 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먹고 싶은 고등어 자반 하나 못 먹고 살아야겠나 회의심이 들었다. 하루는 냉장고를 열었더니 연어와 광어 회가 포장돼 있었다. 그리고 값비싼 와인들이 대여섯 병 들어 있었다. 김치 냉장고에는 그 외의 여러 식품 재료들이 널려 있었다. 뭔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녁에 사위 회사 직원들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수진이 다가와 나한테 귓속말로 말했다. 엄마, 이따가 저 사람 동료들 오면 잠시 밖에 나가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한두 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집안에 있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알았다고 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미리 나가 있었다. 막상 나오니까 갈 곳이 없었다. 주머니에 돈도 없었다. 10,000원짜리 두어 장 있는 것도 가방에 놔두고 나왔다. 가지고 있는 건 6억 원짜리 통지서뿐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허기가 더 빨리 왔다. 늙으니까 허기도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배는 고픈데 뭐 사 먹을 돈이 없어 난감했다. 손님들이 돌아가려면 언제까지
이러고 버텨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을 걸어서 한강 공원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강변 너머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갑자기 처량해졌다. 날이라고 있어서 기대했건만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소외를 당해야 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게 맞는 말인가. 나는 보상금을 가지고 딸내외와 손주를 위해 일부 사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보상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자신들의 펀드에 투자하려는 것을 보고 실망했던 것이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런 것이다. 나는 보상금 통지서를 꺼내봤다. 이것을 저 강물에 찢어서 날려버리면 모든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까? 이 돈이 뭐라고 이토록 부모 자식 사이를 벌려놓는다는 말인가? 통지서를 갈기갈기 찢어서 모든 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수십 번 찢었을 것이다. 시간은 아직도 1시간밖에 안 지났다. 허기지고 피곤해지니까 1시간이 반나절같이 늦게 가고 있었다. 딸한테 전화를 해볼까 몇 번을 망설이다 못했다. 그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다. 집안은 적막했다. 손주는 자기 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부엌과 거실에 널브러진 음식 찌꺼기와 찢긴 포장지들이 보였다. 뭐 욕이라도 할 게 남았나 살펴봤다. 먹을 게 없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점심에 먹다가 남긴 오이소배기가 남아 있었다. 밥통에 밥도 없었다. 하는 수 없어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다. 그때 딸과 사위가 손님들을 배웅하고 들어왔다. 딸은 내가 라면을 끓이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안 해서 배고프겠다느니 하는 빈말도 없었다. 사위는 나와 눈도 안 마주치고 들어가 버렸다. 식탁에 멍하니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몰골을 생각하니 신세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왠지 서글퍼지면서 눈물이 났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할까? 또다시 반문해 봤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내 선의를 몰라주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만 중요시하는 딸 내외가 미웠다.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딸 내외가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잠결인데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장모님이 고집이 센 늙은이야. 우리한테 보상금을 맡길 의도가 전혀 없어. 그럼 그 통지서가 어딨나 뒤져볼까? 그것이 있으면 도장과 인감도장만 더 찾으면 우리가 직접 받으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 찾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언제 한번 노인네 짐을 뒤져봐. 나는 그들의 거리낌 없는 막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다. 어떻게 자식들이 저럴 수 있는 건지, 이젠 도둑질까지 하겠다는 심사 아닌가. 참담했다. 내 인복이 이렇게 없다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의 짐을 뒤져서 인감도장 훔친다는 게 영화에서나 보는 대모관인지 이게 생시인지 의아스러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이건 용서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믿었건만 딸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모든 게 두려워졌다. 주변의 모든 게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백팩 속에 있던 인감도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바느질해서 박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이 집을 나섰다. 살던 곳의 시청을 찾아갔다. 수령금을 일시불로 청구하여 통장에 넣어놨다. 100만 원 정도를 현금을 찾아 사용할 비용을 마련해 두었다. 딸 집에 돌아와 보니 내가 묵고 있는 작은 방이 뭔가 흐트러져 있었다. 백팩을 열었더니 속에 내용물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 그새 딸이 내 가방을 뒤진 것이었다. 뒤져봤자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보상금 통지서는 소용없었다. 전부 은행으로 옮겨놨기 때문이었다. 짐을 다시 챙기고 있는데 딸이 들어왔다. 엄마, 정말 이렇게 서운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너희들이 서운한 게 결국은 돈 때문이잖니? 이 어미 남은 인생을 걱정해줘야 할 너희들이 돈 욕심에만 빠져 있는 걸 너희들 스스로는 모른단 말이냐? 수지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돈이 귀한 상황에서 그래도 엄마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때 사위가 들어왔다.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마 단기 휴가를 낸 것 같았다. 장모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그 돈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런 걸 미리 좀 당겨 쓴다는 게 뭘 그렇게 악의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경악을 금지 못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어떻게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냐? 내가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 벌써 그런 말이 나오냐? 사위는 자기 분을 못 식여 주먹으로 벽을 쳤다. 정말 목부린 견이었다. 이젠 폭력적인 제스처까지 쓰면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아니, 장모님, 그 돈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세요? 손주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봐요. 다시는 손주 볼 생각을 마시든가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봐. 펀드에 투자한다고 그 돈을 우리가 다 갖는 건 아니잖아. 실적 올리면 엄마 몫으로 돌아갈 건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 투자라는 게 여윳돈으로 하는 거지. 나처럼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펀드에 넣는 사람이 어딨냐? 다 너희들 욕심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냔 말이다. 딸은 답답하다는 식으로 자기 가슴을 손바닥으로 쳤다. 뭐가 그리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건지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사위는 문을 박차고 나가 밖에서 악을 썼다. 그래요. 그놈의 돈 몇 푼 가지고 얼마나 잘 되나 볼게요.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자식 부모 사이가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그러질 줄은 몰랐다. 그만 혼자 있고 싶어 딸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봐야 했다. 두통약을 먹었더니 온몸에 힘 빠지면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면 다독여줬다. 그의 웃음은 편안했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듯 보였다.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목 부위가 땀에 젖어 있었다.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졌다. 잠깐 잠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보니 저녁 시간이었다. 두통이 다시 심해지고 욱신욱신 근육통이 왔다. 몸살 감기가 심하게 온 듯 했다. 더 악화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약국이라도 가서 진통제나 해열제를 사려고 했다.
돈을 챙겨서 약국을 찾으러 주변을 돌았다. 약국 한 곳이 보였다. 약을 한 병 마시고 두 병을 가지고 딸 집으로 가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가끔씩 휘청거리는 것이었다. 약국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사위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바깥에 나와 마당에 서서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대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다. 그런데 뜻밖의 말에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이 노인네를 정신질환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완전하지요. 노인네들 어차피 치매 증상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내자는 것이었다. 정신질환이나 치매로 해서 병동에 일단 집어넣으면 깜쪽 같잖아요. 사위는 자기 딴에는 작은 말로 소곤소곤 거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야간이고 집 주변은 적막했기 때문에 그의 말소리는 너무도 뚜렷이 들렸다. 나는 기가 막혔다. 정말 돈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질되는 걸 보면서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려웠다. 순간적으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모낙을 보겠는가 싶어 서글펐다. 자괴감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했다. 나는 얼른 대문 뒤에 숨죽이고 있었다. 통화가 다 끝난 사위가 안으로 들어가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발 뒤꿈치를 들고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가 나는 백팩에 옷가지와 소지품 등을 챙겨 넣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정신병자로 병동에 입원될 위험성이 다분했다. 아니, 사위는 어떻게든 그렇게 할 목적성이 분명했다. 나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짐을 꾸렸다. 나는 방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사위와 딸은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 때문에 저들은 다투고 있는 걸까? 혹시 딸이 사위의 제안을 거부해서 엄마를 그런 곳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싸우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다. 그러나 그것은 내 희망이었지. 딸의 마음은 결코 아니었다. 딸은 이미 나를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마음이 강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내 가방을 뒤졌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허망한 일인지 빨리 깨닫는 게 급선무였다. 딸과 사위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왕 내 수중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거에게 돈이 있는 이상 그들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딸 내외를 위해 일부 2, 3억 원이라도 내놓겠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7억 전부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것에 그들의 마음을 꽂혀버린 것이다. 나는 그런 위험한 그들로부터 도망쳐야 했다. 당장 이 순간이 위험했다. 저들은 눈앞에 돼지를 놓고 칼날을 갈고 있는 도살업자들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자칫 잘못해서 도살당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 이 곤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안방에 불이 꺼지고 거의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그들이 잠자길 바라며 초조하게 버텼다. 그리고 기척이 전혀 없을 때에 나는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갔다.
사방은 적막했다. 내가 침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현관까지 왔을 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다. 현관을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열어 한 발 먼저 내딛었다. 두 번째로 몸을 낮췄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을 뺐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마당을 가로질러 나는 대문을 열었다. 기익 하는 소리가 났지만 방에선 불빛이 없었다. 대문을 나가자마자 나는 뛰어 제일 먼저 오는 택시를 잡아탔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사위가 대문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택시를 신호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달렸다. 나는 일단 딸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길 원했다. 그래서 택시를 쉬지 않고 달리게 했다.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 번호들이 각양각색이었다. 김정순을 찾아 무턱대고 옛날 번호로 전화를 했다. 번호가 바뀌었다며 바뀐 전화번호로 자동 연결이 되었다. 여보세요. 나야, 옥순이라고. 그쪽에서는 깜짝 놀래 한동안 말이 없었다. 20여 년도 넘었다. 연락이 없던 친구한테서 갑작스런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얼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초지종은 만나서 하기로 하고 집 주소부터 불러받았다. 그리고 택시를 갈아타고 그 집으로 찾아갔다. 김정수는 나와 이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 지간이었다. 남편이 살아올 때는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부부 동반으로 야유회도 가곤 했었다. 내가 세상에서 단 하나 있는 친구였다. 그는 울면서 주소를 불러줬다. 빨리 오라고 흐느꼈다. 정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정순이 나와서 나를 보고 놀랬다. 식은땀이 범벅이 된 데다 고열로 머리가 뜨거웠기 때문이었다. 정수는 방 안으로 안내해 나를 눕히고 물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혀주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깊게 주름이 파여 있었다. 어느새 검버섯이 나왔고 주름살은 골이 깊어 그동안 삶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다. 그래도 예전의 그 모습은 그대로였다. 그녀 역시 남편이 먼저 돌아가 홀로 지내고 있었다. 나는 약국에서 받아온 약병을 하나 꺼내 마셨다. 해열제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고열이 되살아났다가 서서히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내 몸을 만져보더니 정순이 말했다. 아까는 병원부터 가봐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정수는 간호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링거 하나를 꺼내 내 팔에 놔주었다. 링거액이 들어가면서 그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링거는 다 맞았고 정신이 맑았다. 정순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상을 내려놨다. 뜨거운 국물이 먹고 싶었는데 마침 파계란국을 끓여왔다. 단숨에 그것을 마시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내가 도대체 그 몇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돌이켜봤다. 끔찍했다. 부모 자식 사이에 할 짓거리가 아니었다. 있을 수 없는 짓이었다.
생각할수록 참담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해칠 수 있는가 말이다. 돈이 웬수였다. 휴대폰을 켜봤더니 딸과 사위로부터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가 와 있었다. 메시지는 다 똑같았다.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으니 만나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취지였다. 나는 더 들어봐야 뻔한 말들이어서 무시해버렸다. 나는 정순에게 간략하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해줬다. 그는 얘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탄식을 계속했다. 속에 맺힌 사연을 꺼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정수는 나에게 빨리 정착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나는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수는 조언을 해줬다. 먼저 조그만 생활 공간을 찾자고 했다. 아래층에 병원과 편의점이 있었고 시장이 가까운 곳을 찾아줬다.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그곳 3층을 계약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손주의 대학 공부를 위해 1억 원을 신탁하도록 했다. 성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정순의 도움으로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자신이 과욕을 부렸다며 엄마한테 불효를 저지른 게 후회스럽다고 했다. 처음에는 당장 펀드 가입 실적에 급급했다가 나중에는 투자금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내 돈이 사위의 주식 투자 자금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 딸은 자신들이 순간적으로 뭔가에 씌여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며 언제가 시간을 내준다면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 돈에 관하여 일체 사용처라도 묻지 않고 내 의사를 존중하여 전적으로 내 맘대로 뭘 해도 절대 서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메시지에 대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메시지를 삭제도 하지 않았고 내 전화번호를 바꾸지도 않았다. 내가 숨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딸 내외와 얼굴이 마주치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지 일절 알리지 않았다. 다시 만난다 해도 더 이상 애틋할 이유도 안타까울 이유도 없었다. 어디서 살아있든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것이 나의 진심이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멀리 떨어져서 먼 훗날이라도 다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사연은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